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ICBM일까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일까요? 우리나라 국가정보는 오늘 국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이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판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국정원은 이번 미사일이 5월 14일 발사 성공한 중거리 미사일 KN-17을 개량한 것으로 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고 잠정평가했습니다. 이 정확한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현재 분석 중에 있고 연구개발 단계의 임시 발사 방식인 고정형 발사대를 활용한 점으로 볼 때 아직도 초기 수준의 비행 시험으로 평가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과 야당 간사들이 대신해서 브리핑을 하죠. 이 소식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의 김영환, 인광기 선임기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광기 기자. 네. 오늘 서훈 국가정보원장 취임 후에 첫 업무 보고였죠? 그렇습니다. 취임한 뒤에 첫 업무 보고이면서 이제 국정원 전체 회의를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회의를 했고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리고 나서 12시 반부터 여야 간사들이 합의하에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 북한이 발사한 이 미사일이 ICBM급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잠정평가를 했고요. 다만 재진입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ICBM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리는 맞는데 정확도에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북한 동향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이.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그 얘기까지 가면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장의 업무 보고를 보면 뭐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국방부에서 밝힌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뉴스를 보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북한 미사일이 ICBM이라고 말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도 얘기했고 북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판단과 우리 정부의 판단에 좀 차이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네, 오늘 발표된 국정원의 내용과 방금 말씀하신 그 유엔 주미 대사가 말한 거는 좀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잠정적으로 레드라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ICBM을 확실하게 개발했느냐 그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드라인을 어떻게 딱 확정해 놓으면 그것을 넘어갈 때 본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지금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쨌든 워딩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지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독일에서 만찬 이후에 처음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ICBM이라고 하지 않고 ICBM급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새 정상이. 그런데 이제 오늘 유엔 대사는 조금 그 발언이 달라져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재진입 그 기술이 확정적으로 됐느냐. 그래서 재진입을 한 이후에 어제 정확하게 그 목표물에 명중할 수 있느냐. 그 기술의 가장 관건인데 그것은 우리 국정원 입장에서는 지금 확인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ICBM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보다는 그 급이다. 이 정도로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ICBM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ICBM급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일단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인이 안 됐다. 그렇죠. 네. 그리고 대형 중량 핵탄두를 장착 가능하느냐.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과시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이지 우리로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핵탄두를 소형화해가지고 앞에 달기 위해서는 한 400kg에서 500kg 정도가 돼야지 소형화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장착해서 실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만큼 그 소형화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ICBM이 재진입 기술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그만큼 기술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급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영희 기자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한미일 3국 정상의 공동 성명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던 대로 그 ICBM급 사거리를 가진 그 미사일이다. 이렇게 해서 3국이 공동 성명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3국 공동 성명에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얘기시죠? 예, 그러니까 ICBM이라고 하지 않고 ICBM급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어떤 해석을 조율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부의 판단을 일단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또 미국이 계속해서 정보는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광 기자 아까 말씀하시다가 중단했던 최근에 북한 동향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네, 몇 가지 나왔습니까?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은요. 풍계리 핵실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언제든지 실험을 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최근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제재에 대해서 미국이 독자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북한 동향에 대해서는 평양 거주하려는 선호 심리, 그러니까 주민들이 평양에 거주하려고 하는 심리하고 시장 확산 그리고 돈벌이 목적에서 뇌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불법 거주를 묵인하는 단속기관의 부패로 평양 불법 거주가 굉장히 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이 신분 단속을 벌여서 장과자나 무직자를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평양 인구를 줄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체제 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는 등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후반부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북한의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또다시 제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어떤 방향에 또 어떤 구상을 갖고 동참하려고 하는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세컨더리 옵션도 지금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측은 어쨌든 안보리 제재든 일방 제재든 경제적인 제재를 최대한으로 간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안보리 결의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안보리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하면은 그러니까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와도 긴밀히 공조를 할 것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보통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흔히 사용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이 얘기를 또 미국과 적극 공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네. 지금 이번에 그 G20 정상회의에서 보셨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 북한에 대해서 대놓고 제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발사된 저 미사일을 ICBM급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지금 유엔에서 나오려고 했던 어떤 규탄 결의안도 반대를 해서 지난 7월 5일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시진핑 주석 등의 어떤 워딩을 보면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것보다 대화로 이 위기를 풀어가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대북 제재나 결의안을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걸 미국이 좀 스스로 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방적인 제재를 하겠다.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라도 하겠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었고 그것을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이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제재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한미일이 공조해서 한다면 중국,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컨더리 보이콧 뭐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의 제재인지 설명하셨으면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매번 많이 들으시는데 네. 늘 또 잘 그렇죠. 기억이 안 난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우리가 생각하는 제3, 소위 말하는 적국이라고 하죠. 그 나라와 거래를 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나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어떤 중국에 있는 A라는 기업이 북한과 어떤 거래를 하면 그 기업과는 미국 측에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게 제조업이라면 이게 수출이나 수입 모든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고 금융 제재가 있다면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전혀 거래를 이제 동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당 기업 내지는 그 금융기관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어떻게 보면 팔다리를 조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으로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런 제재 방안이 담긴 규탄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표결에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에 미국은 독자적으로라도 일방적으로 독자 제재에 나서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무려 6분 동안 북한의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합니다. Their actions are quickly closing off the possibility of a diplomatic solution.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use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One of our capabilities lies with our considerable military forces. We will use them if we must, but we prefer not to have to go in that direction. We will not look exclusively at North Korea. We will look at any country that chooses to do business with this outlaw regime. We will not have patience for stalling or talking our way down to a watered-down resolution. Yesterday's ICBM escalation requires an escalated diplomatic and economic response. 예, 지금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얘기한 것 중에 뭐 군사력 사용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나설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는 이미 주영진 뉴스 브리핑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방송에 나간 화면은 지난 5일이니까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된 거고요. 네, 그 인터뷰에서는 또 어떤 얘기했어요? 네, 그저께 C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시사를 했었는데 우리는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대북 결의와 제재를 지키지 않는 다른 나라들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컨더리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난번 안보리 회의에서 4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군사 옵션 가능성, 막강한 군사력을 우리는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 북한 대외 무역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중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북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중 교역을 훼손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을 또 제재하고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북의 미사일을 ICBM으로 확실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위험하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손에 갖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물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력한 제재를 시사를 했습니다. 예, 지금도 임광희 기자가 또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미국 정부에서는 계속 ICB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우리 정부는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북한에 대한 제재 가운데 뭐 언론 보도 많이 봤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 방안은 결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그게 북한한테 중대한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산유국이 아닙니다. 모든 기름, 즉 원유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할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중국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원유를 가지고 민간뿐만 아니라 군수용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보실까요? 중국에서 북으로 들어가는 것이 단종에서 신의주 송유관으로 원유가 연간 50만 톤 들어가고요. 유조선으로 들어가는 게 한 휘발유가 5에서 10만 톤. 그럼 결국 북한의 연간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대준다는 것인데 이렇게들 혹자들은 외신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단종에서 신의주로 들어가는 송유관의 파이프를 잠그면 그러면 북한이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저 원유 공급 중단이 북에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연 중국이 정말 그 파이프를 잠그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회의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영환 기자 어떻습니까? 중국이 여기에 미국의 요구에 호응할 가능성?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무리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압박을 하더라도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를 아예 차단하는 그런 정도까지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어떤 약간 제한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완전히 잠그게 되면 그건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볼 때 북한은 미국과를 상대하는 어떤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에 대한 어떤 원유 공급 중단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북한에 이 필요로 하는 원유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서 이 중국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결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키를 쥐고 있는데 중국이 반대하는 한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북한의 생명줄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 그래프 한번 볼까요? 생명줄을 이게 잡고 이제 있다? 중국에서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이 송유관인데요. 이게 연간 50만 톤이 이제 들어가는데 무상 공급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난 2003년 초에 이것을 한 3일 정도 잠근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북한에서 굴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 이거 말고 한 50만 톤 정도를 이제 북한에 수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원유 차단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 나왔는데 미국이 그러면 우리 혼자서라도 강경한 대북 제재 하겠다라고 하는데 중국이 호응하지 않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추가 제재가 뭐가 있을까요? 세컨더리 보이콧 말고. 글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회 작전으로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게 대만과 무기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세계 최악의 인신 매매국 3등급 매기면서 인신 매매국이라고 아예 그냥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의 단둥 은행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그런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이거 모두가 다 직접적으로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을 움직여라.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지금 단둥은행을 약간 시범 케이스로 했지만 이걸 굉장히 확대한다면 중국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까 원유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덧붙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에 육자회담이 8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이 육자회담, 다자회담 안 하고 북미회담만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당시 중국에서 3일 동안 원유를 살짝 잠근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손들고 나왔다고 했는데 전문가들 얘기 따르면 한 일주일 정도만 잠가도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몇 개월이면 정말 생명줄을 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중국의 원유 공급을 중단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게 소견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정은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중국이 이것을 원할 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조금 전에 김영환 기자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4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표현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이라는 우리 정부의 판단과 비슷해 보이긴 한데 그렇죠.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